전국적으로 모든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한 주 동안 우리 주택 시장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한국부동산원 통계 주간 통계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았죠.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11호 대책 발표가 되고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통계 결과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가 통계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11호 대책 발표 전에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0.54%였는데 내려오긴 했습니다. 0.23, 0.19, 0.17 내려왔는데 굉장히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완만했고 0.17에서 한 0.15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0.2% 나오면서 야 이거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뭐 이렇게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단 자라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 뭐 수치를 보게 되면 서초구가 0.2에서 0.23%, 송파구가 0.47에서 0.53. 0.5가 넘었구나. 성동구는 0.37에서 0.43. 여전히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고 분당도 0.47%니까 야 이게 초강력 대책이었는데 만만치 않네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버틴다고? 약간 당황과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나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0.04%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경기도도 0.1에서 0.11%인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부천 오정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2%고요. 평택은 마이너스 0.12%인데 앞서서 말한 분당은 0.47, 용인 수지는 0.42%니까 지역별로 양극화가 상당히 크다. 일단 부동산원 통계는 그렇습니다. 자, 극심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이 그거 같은데 아니 이게 헷갈리는 게요. 이번 주 내내 옥신각신 난리가 났던 게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추이가 4주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등했다. 이건데 아파트값 추이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상승폭의 추이가 4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게 정확합니다. 하락한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KB는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자, 그럼 같은 아파트 다른 통계 누가 만든 거예요? 뭐 이게 누가 맞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 맞고 서로 맞다 또 서로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표본이 다르고요. 누구를 조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똑같은 아파트 조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표본이 전국 아파트 33,500개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면 조사원이 있어요. 부동산원 직원이 매물 호가 실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가지고 본인이 막 조사해가지고 이제 책정을 합니다. 입력해서 통계를 만들고요. KB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62,200가구를 표본으로 하는데 KB 직원이 직접 하진 않고요. 협력 공인중개사들을 심어둡니다. 각 지역별로. 야 우리하고 손잡고 입력 좀 해줘봐. 우리가 사탕 하나 줄게 라고 해서 협력 공인중개사들이 입력을 하는데 중개사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실제로 알고 있는 시세를 입력하게 되고 거래된 게 없는데 라고 하면 비슷하게 주변에 그 거래됐던 매매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중개사가 입력하게 되면 KB는 취합해서 이제 통계만 작성을 하는 걸 하고요. 부동산 알리스 같은 경우는 전국 아파트 90%의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이거는 또 AI를 직원들 인건비 아껴야 되니까 그냥 AI를 돌려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원 통계는 0.17에서 0.2% 4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KB는 5주 연속 상승폭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0.23%. 오히려 부동산원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추세 흐름 자체가 내려오고는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원은 KB보다 더 낮긴 한데
흐름 자체가 살짝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부동산 R124는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너무 헷갈린다. 이 소장님 현장에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표본수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KB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원은 나란 일이잖아요. 네네. 나라에서 통계를 그 허투루 하겠어. 정책의 기본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부동산 R114는 사람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맞아요?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2021년처럼 다 올라. 랜드마크 아파트도 오르고 구축 아파트도 오르고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오른 것 같으면 통계 표본이 골고루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 양극화잖아요. 강남 내에서도 다 오르지 않아요. 역 주변에 대단지에 브랜드 아파트들은 많이 올라갔고요. 역과 떨어져 있거나 나홀로 아파트들은 실제로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잡는 거에 따라서 안 오른 아파트까지 더 많이 포함하게 되면 안 오른 거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표본을 줄여서 인기 단지들만 하게 되면 많이 오른 거로 나오니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입에 걸면 입걸인데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R124와 KB 부동산 R124 통계를 추세 흐름을 다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11호 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한 주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설레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2, 3주 정도 아니면 연말까지 흐름을 봐야만 앞으로 내년 2026년 상반기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부동산원은 여기서 아마 시장의 대표 단지가 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모았겠죠. 그렇습니다. 33,500가구니까 네. KB부동산은 그 일선에서 조금 뒤에까지 더 많이 폭넓게 잡으니까 네.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근데 KB부동산 통계에서 이런 내용도 집계가 되네요. 11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2개월 사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15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값은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책 이전 거 그 신고하는 기간이 남아있잖아. 요게 맞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우리가 통계를 봤는데 설명해 주셨잖아요. 상승률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그 차이 문제지 달리고는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한 달 전보다 1.7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강조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이제 상승인데 2020년 9월 이후로 이제 상승 폭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파트 단지별로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은 일단 급매로 집어 던져야 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살래 라고 하면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집주인들이 일단 매물을 내놓아도 헐값에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시세 차익 실현할까? 그냥 시세대로 호가대로 내놓는데 거래량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들은 그 매물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내년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11월은 몰라도 내년에는 그래도 금리 더 내려가겠지. 유동성도 많겠지.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이 쉽게 떨어지겠어? 나는 벼락거지가 될 바에는 사겠다라는 분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가가 되고 거래는 되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11월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모든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은희님께서 부동산 양극화 심각합니다. 다리 하나 사이로 가격 차이가 엄청 큽니다. 얘기해 주셨고 다리까지 가지 않아도 골목 하나 사이로도 그럼요. 가격 차이 굉장하잖아요. 길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향, 또 슈퍼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거 따지면 그래도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30대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자산은 별로 없어요. 이런 가구들은 집 사기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힘들죠. 네. 최근에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11호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과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천만 원.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2억 13억 사이 정도 나왔고요. LTV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으니까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7억 4천만 원. 자기 자본이 7억 4천만 원 정도 있어야겠죠. 네. 60%의 돈이 필요하니까 12억 평균 아파트 가격을 살려면 7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출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현금이 30대가 한 7억 5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통계청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2024년에 조사한 수도권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이 5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돈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평균 아파트 LTV 40% 받아서 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되니까 사실 자기 자본이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8억이 있어야 되고 역세권에 좋은 아파트를 사려면 더 멀어지니까 결국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양극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위 20% 소득이 상위 20%에 들어가는 5분위라고 하거든요. 소득 5분위는 평균 5분위의 평균 자산 가격은 작년보다 5.4%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났네. 근데 하위 20% 1분위는 2%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30대 무주택자들 중에 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자산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현실화해서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좀 인상을 해야겠다. 우리 30대들 무주택자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까지도 대출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하면 결국 내 집 마련 못하게 되니까 좀 차별화를 좀 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홍영길님께서 아이고 한강 간척 사업 진행합시다. 거기다 지읍시다 하셨는데 압구정 현대가 간척 사업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래가 부족하니까 한강에 그 무인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폭파해서 그거 갖다가 터파기 공사하면서 때려 넣고 지은 집이 현재 현대 아파트랍니다. 근데 30대 무주택자가 역대 최고라는 통계하고요. 네. 올해 생애 최초로 서울 아파트를 산 매수자의 절반이 30대다. 비율이 올라가고 비율이 하나는 내려간다. 이게 동시에 통계가 나왔어요. 월요일에. 네. 이 통계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라고 나오는데 일단 서울의 30대 무주택자가 53만 명으로 역대 최고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소득이 늘어나진 않고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이제 집 사기는 어려워지는데 2018년에 30대 무주택자가 45만 명 정도 됐거든요. 45만 6천 명인데 지금 52만 7천 명이니까 일단 집을 못 사는 무주택자 30대들이 신혼부부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집을 사신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첫 집을 산 사람들 중에 30대 비중이 50% 정도 30, 20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60% 정도 되거든요. 59.8%.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어디서 늘어났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판가름이 나잖아요. 살 사람, 산 사람, 못 사는 사람. 윤곽이 잡히는데 30대들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사야 되는데 살 사람들은 사긴 산다는 거죠. 이게 양극화인데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일단 포모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30대도 느끼는데 30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나는 집이 있는데 내 자녀가 무주택으로 계속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증여를 많이 해주게 되고요. 또 30대 우리 영리치들 있잖아요. 사업소득이라든지 뭐 코인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벌든 사업이 좋든 이런 분들이 또 삽니다. 그래서 30대 중에도 사는 사람도 늘었고 못 사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40대 이상은 큰 변화가 없는데 같은 거래량이 살짝 줄어들어도 30대가 더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30의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늦게 해줬잖아요. 징계를 안 해주거나 아예 그냥 상속으로 가거나 나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 세대 정도 우리 아버지 세대 되면 끝까지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30대 정도 되면 징계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30대들이 능력이 되는 30대들은 많이 사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세대 안에서도 양극화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요즘 청년층이 예전에 비해서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시장에 좀 일찍 뛰어드는 것 같은데 15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 한 44% 정도는 재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부족해지죠. 지금 네. 최근에 전세난이 이제 매물이 부족하고 저희도 엄청 올라와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도 부족했는데 이게 평균 한 30만 호 정도 공급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올해가 24만 호 정도 공급이 됐고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7만 7천 호니까 일단 4분의 1이 날아갑니다. 굉장히 입주 물량.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네. 4채가 나오던 게 3채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그러니까 매매 물량도 줄어들지만 신규 아파트 대부분 집주인들이 반 정도는 입주하고 반은 전세를 주잖아요.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최근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안 나와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전세를 끼고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든 전세를 주고 집주인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신축 아파트가 세입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왜? 잔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렇죠. 내놓는단 전세금이 말이에요. 떨어지죠. 그래 떨어집니다. 네. 나중에 올려야지 하고 낮게 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어떤 선택? 2+2 4년이 지나가신 분은 그래 올려줄게. 올려주고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매물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데 2025년 매물 변화폭 1월과 11월 22일을 비교한 걸 보게 되면 서울은 매물이 18%가 감소를 했고요. 전국은 37%, 경기도는 37%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도 104가 넘었는데 100이 넘어가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거든요. 전세 수요도 또 늘어납니다. 네. 수요는 왜 늘어나냐면 집을 사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 사자. 대출이 안 나오네. 야, 집값이 이렇게 비싸. 와,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네. 야, 다시 작전 원복. 야, 그냥 전세 가자. 어. 이렇게 전세로 다시 유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 부족하고 갱신 계약이 늘어나니까 매물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인데 문제는 2026년이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는 올해보다 게 더 할 문제입니다. 거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농담인가 싶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들 면접 본다고 네. 국회에서 지금 9년 동안 살게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일단 진짜? 발의는 됐습니다. 오, 네. 발의는 됐는데 세를 뭐 한번 주면은 9년 동안은 세입자가 살겠다고 하면 쭉 사는 걸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바뀌는데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2년은 최소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3년으로 늘리겠다. 어. 하나 더 2+2 한 번 계약갱신 청구인데 네. 계약갱신 청구를 2번으로 하겠다. 자, 3 더하기 3이 일단 가능하고 거기 한 거기 번 한 더 번 하면 더 9년이네요. 9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여당에서는 뭐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통과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갱신법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결국에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하자면서 일단 네. 민원을 넣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고.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집주인들도 나는 열받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정판이 되어 버리니까 네네네. 전셋집이. 근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불안해요. 왜? 이게 9년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9년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니 면접 봐서 탈락하면 전세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국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발의한 사회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무한 계약갱신 청구. 오래 살 수도 있고 전세금 임대료 올리는데 굉장히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대편도 있잖아요.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선진국은 월세 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상속세를 안 받는 나라가 많아서 다주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안 받고 양도세도 없고. 새만 놓는 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이제 임차인 면접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신용 점수도 보고요. 범죄 이력 내서 내야 되고요. 부채가 얼마 있는지, 전세 세금, 그것까지 봐야 소득 돼요? 증명, 고용해서 서류가 뭐 이렇게 책 한 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와. 면접 50명까지 보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대를 안 가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될 그럼요. 것 한 방향으로만 같다는 가면 안 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네요. 아니 끝으로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벌써 15대책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내놔요? 공급 대책이 아마 12월에 나올 거다. 유유부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못했던 곳들도 포함해서 아무래도 97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반등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한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도 뭐 아주 작은 대책은 아니지만 뭐 하나 발표한다고 하는데 서울의 공공주택이 내년에 2만 7천 호 정도 공급하는데 네. 야, 좀 더 노력해서 2천 호 늘려서 2만 9천 호 분양할게라고 하는데 2만 7천이나 2만 9천이나 일반 국민들은 크게 공감은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많이 발표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한번 발표할 때 제대로 공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정책이나 전세 관련한 규제는 내년 초에도 계속될 것 같죠? 대출 규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상반기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냐 지선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